다시 뭔가 이게 계속 이러니까 일단은 해보지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젠크, 아까 이제, 유전을 중요시했던 아이젠크에 대한, 성격에 대한, 견해를 보면요. 성격이 거의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을 했다. 학습 이론의 조건 형성 개념을 사용을 했고, 사람에 따라 생리적 기능, 특히 각성 수준의 유전적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다 쉽게 조건 형성이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항적인 사람은 쉽게 조건 형성이 되지 않고, 내향적인 사람은 그 반대로 오히려 조건 형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생리적 각성 수준이 높아서 사회적 장면에서 더욱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불편을 느낀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도 잘하고, 예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증이 호르몬의 차이와 신경 전달 물질 수준의 다양한 차이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봤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의 관계를 많이 보는데, 아이젠크가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5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정글의 빅5,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고 코뿔소가 있고 또 뭔가요? 버팔로 뭐 이런 것들이 정글의 빅5라면 성격에도 빅5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특질 이론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파울 코스타라는 분하고 로버트 맥그레라는 분이 이제 주요 인물입니다. 이분들이 연구한 거는, 1949년에 피커라는 분이, 카텔의 16요인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5요인 모델을 제시했어요. 요인 분석을 이분도 요인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폭발적으로 연구가 됐는데요. 성격 5요인을 평가하는 네오PI 검사 개발. 그래서 성격 5요인은 네오PI라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5개 성격 특질 각각의 하위 요인이 있다. 5개 아래 여러 개가 또 있고, 성격 5요인의 보편성 근거가 제시되고, 5요인 중심의 성격 체계 이론이 이제 제시됐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심리 어이들 공통성을 발견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기본적인 5가지 성격 요인을 발견을 했는데, 신경성, 왜 5가지가 뭐냐면,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네. 그래가지고, 네오, NEO, 앞자리를 따서 네오PI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경성인 사람은 생활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잘 적응하는 경향성이 있다. 형용사 항목으로 평온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정되고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2가지를 같이 봤죠. 외향성인 사람은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하고 말이 많은 사람. 이게 외향성, 내향성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억제적인 사람, 자발적인 사람, 외향성인 사람은 굉장히 자발적이죠. 그리고 개방성이 있는 사람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심리적인 경험을 할 때 감동받을 줄을 아는 경향성이 있다. 개방적인 사람. 그래서 인습적인 사람, 구태의연한 사람은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창적인 사람은 개방성이 높다. 예.
동조적인가 또 독립적인가 이런 식으로 봤고, 우호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공감하고 잘 어울리는 경향성이 있고, 예, 막 그 성마른다 그러면 막 어떻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조금 성마른다는 말을 아시죠?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온유하다,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까칠하다, 그런 경우로 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협조적인가 협조적인가. 예, 당연히 우호적인 사람은 협조적이겠죠. 그리고 성실성 있는 사람은 물리적 환경이나 정신을 조직하는 경향성 중에서 아주 부주의하지 않다. 주의 깊은 사람이다. 그리고 느슨한가 빈틈없는 사람인가 봤을 때는 빈틈없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 형용사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게 양극단은 아니더라도 그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신경성, 이거는 이제 뉴로티시즘, 과민성이란 말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를 잘 느끼는 성격 특성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하위 요인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정정서성,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 민감성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아래에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경성이 조금 강한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스트레스에도 조금 약하다는 거고, 충동적이고, 예, 다른 사람보다 자기한테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그러겠죠? 그런가 하면 외향성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인간관계적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더라.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유쾌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더라. 외향적인 사람은. 그리고 하위 요인으로 봤더니 따뜻하고 군집성.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를 더 이야기한 거죠. 혼자 애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군집성, 주장성,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활동적이고, 흥분을 추구하고, 뭔가 재밌는 거, 익사이팅한 거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긍정정서다. 그런 거고,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해서 열려있는 개방적 성향이더라. 그래서 모험적이고 미적 감수성이 높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개방적인 사람은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방적이다 하고 맞는지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상상력도 있고 아름다운 걸 볼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가형 같은 건데, 예술가가 굉장히 혼자 뭐 조금 예민하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빅5 그 특질에서 보면은, 개방성인 사람은 아름다운 거를 볼 줄 알고, 감정도 풍부하고, 다양한 행위도 하고, 지적 호기심도 있고, 가치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우호성을 가졌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협동적인 성향을 가졌다. 그리고 친화성을 가져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다. 6개의 하위 요인을 봤더니 우호적인 사람은 신뢰성이 있고 솔직하고 이타성,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돌보고 또 순응하고, 네,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호성이 좋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호성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 성실성이 이제 특질이 좋은 사람은 자기 조절을 잘하고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취지향적인 성향이다. 아까 성실한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절제를 잘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죠.
원칙을 중시하고 과제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더라. 6개 하위 요인으로 유능하고 질서 정형을 하고 책임의식이 있고 성취 추구를 하고 자기 절제도 잘하고 신중하더라. 그러니까 성실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뭔가 그 목표를 이루고 잘 해내는 사람을 성실성이 있다. 그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절제도 잘하고 그러는 거죠. 이 5요인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증거들을 봤더니 성격 5요인의 문화적 보편성이 있었다. 동서양 뭐 어떤 지역 다 이런 것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이 됐고 5요인은 대인관계의 중요한 어휘로 구성이 됐고 진화론적 관점이다. 5요인은 생존과 번식의 중요한 성격 요인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진화라는 단어를 무조건 조금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화론적이다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더 발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화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생존 번식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외향적이고 우호적이고 다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살게 자라기 위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5요인은 유전적 기반을 지녔다. 그리고 성격 5요인은 성격 장애와 관련성을 지녔다. 네, 여기도 5요인의 유전적 기반이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5요인은 유전적인 기반이 있지만 유전적인 것만 보이지 않은 게 이제 이 도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물학적 기반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전적인 성향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기본적인 성향에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모성, 성실성.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 적응, 예. 자기가 그 문화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개인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표와 신념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 경험으로 인해서 정서적이고 경력 있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해 그래서 진화론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것이 인생 경험이 그러니까 예부적 영향을과 이게 순환하는 거죠. 문화적인 규범, 생활 사건, 자기가 어떤 살아오면서 막 이제 뭐 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 막 나서서 뭔가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막 그런 걸 했더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긍정적으로. 그랬으면 더 발전하겠죠. 그런데 형제들을 돌보고 돕고 뭐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서요. 그 집에서. 잘하는 일에도 그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은 일로 평가가 안 되니까 자기 이게 더 발전적으로 안 나갈 수도 있었겠죠.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사람이 그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고 자기만의 도식이 생긴 거예요. 삶에 대한 도식. 그리고 자기에 관련된 신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5요인이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거가 바탕이 되지만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 경험, 내부적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포함돼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5요인의 특성을 보면 아까 네오피아이라고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정적이다. 성인기의 개인은 5가지 차원에 있어서 양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사람이 처음에 나타났던 거가 들쑥날쑥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검사를 할 때마다 있던 때는 이러고 어쩔 때는 이러고 그러지 않고 거의 안정적으로 늘 양적으로 평가한 게 10개를 평가를 했더니 7개가 나왔는데 어느 날 평가했더니 2개가 나왔다.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네. 그대로 안정적으로 7개 내로 있었겠죠. 범문화적이다. 5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5가지 차원이 여러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까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 특질의 근원적인 차원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네.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5가지 요인들이 개인의 성격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심리 내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근데 이 5가지 5요인이 완벽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의가 존재하는데 절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난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을 있으면 100명을 다 똑같이 이걸로 가지고 했더니 다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다 그대로 나타내 준다고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5요인 이론은 요인 분석에 의해 도출된 것일 뿐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 기반이 취약하다. 성격 5요인은 중요한 성격 특질, 예를 들어서 정직성이나 유머 감각이나 종교성을 포함하지는 못하더라. 예, 성격의 내면적 구조나 역동을 설명하지는 못하더라. 예, 그런 거에 비판이 있어서 5요인 대안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7요인 모델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7요인은 5요인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의 2요인을 추가한 모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요인 헥사코 모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는 정직과 겸손 이게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욕심부리지 않는, 겸손한, 진정한, 또 이기적인, 고집불통 이런 것들이 모양이 그러니까 정직하고 겸손한가 아니면 겸손하지 못한가 예,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남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성, 착취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대인관계 양식과 관련된 성격 특질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5요인보다 6요인의 헥사코 모델이 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오늘날 많이 쓰는 거가 심리 생물학적 이론이 있는데요. 노버트 클로닝거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연구되었어요. 생물학적 기반의 근거를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성격은 기질과 성품을 같이 본 거예요. 기질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것, 생물학적 경향 그걸 기본으로 한다. 신경생물학적 기본을 했다. 그러면 유전적인 거를 잘 봤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품을 봤는데 기질은 성격의 선천적인 요인, 말 그대로 유전적인 거, 성품은 성격의 후천적인 요인을 말하는 걸로 TCI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성격을 이제 생물학적 이론 본 거예요. 그래서 TCI 기질과 성품을 성격으로 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질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보상 의존성이 있고 끈기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질로 봤고요.
성품은 선천적인 기질만으로 다양한 성격과 적응수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분은 성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것 말고 자기 주도성이 있는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긍정적 자기상을 갖고 책임감도 각오하고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을 자기 주도성이 있다고 봤고, 또 협동성,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이타적 행동을 가졌는가 이런 걸 봤고, 그리고 자기 초월성을 봤어요. 자기 초월은 개별적 존재 이상의 초월적 가치를 추구한 거. 그러니까 존재 이상, 영적인 거를 추구한 거, 자기 초월성,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질과 성품을 보는 거는 이제 아까 TCI로 봤는데, 이 클로닝거가 성격을 그러니까 기질과 성품으로 보면서 이제 이분은 성격과 행복의 관계를 이제 다시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질은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도 반영하는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다. 왜 제가 쓰다가 말았네요. 그리고 성품은 삶의 다양한 영역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더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삶의 질이 높다. 그 말이에요. 성품이 좋다. 그래서 심리적 웰빙은 긍정적 인간관계, 환경 통제, 자율성, 또 인생의 목적, 개인의 성장과 자기 수용으로 구성되고 성품 개발을 통해서 증진되더라. 그러니까 성품은 개발을 하는 거. 아까 이야기된 기질은 타고난 거, 유전적인 거, 선천적인 거다. 그렇게 봤으면 성품은 내가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격은 안 변해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중에 기질만으로 성격을 봤다. 성격을 기질만으로 설명을 하면 성격은 안 변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봤듯이 여러 가지로 봤잖아요. 환경과도 보고 또 이렇게 성품과도 보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리닝거가 이제 성격과 행복의 관계를 봤을 때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3가지 목표와 가치를 강조하면서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챙기고 희망과 자기 주도성을 증진해라. 이러면 더 성품이 좋아지더라. 건강한 행복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사랑과 협동성을 증진해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자각을 고양함으로 영성과 자기 초월성을 증진시켜라. 그러니까 이분은 TCI 검사는 이 건강하게 사는 걸 성품의 그 건강하게 사는 거를 자기 초월성까지 포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의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삶의 의욕을 잃고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이런 걸로 검사를 하면서 이게 기질과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추측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질로 성격을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유형으로 성격을 봤는데 현대에 와서는 특질로 성격을 보는 거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지고 이거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유형으로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질 관점의 유용성과 주의점을 보면 특질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의 유용성은
성격을 특질로 설명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성격을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더라. 연구 변인으로 사용된다. 연구할 때 이제 특질이 어느 정도 이제 이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양이 많고 작음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실성과 암벽성 특질이 많을수록 학습 관여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할 수 있다. 특질 같은 걸로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또 항목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특질로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관점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다, 또 조금 그분은 친절하다, 아주 성실하다 이런 말로 그분은 성실성이 떨어져 성실해 이런 말로 많이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특질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적일 수 있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특질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은 결국은 게으른 행동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게으른 성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한 것 뿐이고 그 행동에 이해가 담겨 있지 않다. 그렇죠?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 좀 게을러. 근데 그 게으른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안 된 거죠. 단순히 묘사나 명명하는 순환을 넘어서 다양한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질이어야 그 특질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것들로는 아직 이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특질은 경향성이며 그러한 특질이 높다고 해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질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특질이 완전히 고정적인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성실하다고 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굉장히 관심 갖고 싫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른 경향을 보이겠죠. 부정적이고 하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친절한 특질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하는 수많은 행동들 중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상황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적인 특질의 많고 적음으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유용성이 낮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걸로 사람이 우리가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닌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만 그대로 대변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 기질, 특질이라는 말로 조금 보면 상태와 특질 그러면 특질은 오랜 시간 지속적 이관성 반응 경향성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주로 내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이다. 우리가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제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늘 불안정한 성격이다. 이렇게 하고 또 상태라는 걸 표현할 때 제한된 시간 동안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었던 거죠. 단시간에 주로 예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표 상황에서 경험하는 발표 불안, 근래에 놀랄만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작은 일도 깜짝깜짝 놀라는 상태. 네, 원래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는데 뭔가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났더니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또 굉장히 긴장돼 있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관찰한 어떤 사람의 특징을 그 사람의 성격 특질이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이 일시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 있어야 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고요. 기질과 특질을 또 같이 두고 보면 기질이 유전적 토대이고 타고난 특성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타고난 높은 활동성을 가졌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번고, 특질은 유전적 특징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그 사람의 특징으로 드러났다. 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활동성을 타고난 아동이 활동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높은 활동성을 갖게 된다. 예. 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런 그룹에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활동적인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질이라는 것들이 기질과 특질을 같이 이렇게 두고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질의 표현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어요. 예, 어린애들하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기질과 성격장애인 관계 연구를 한 거에 보니까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기질이 기질 군집 A 성격장애와 관련 기질이 군집 A 성격장애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민감성이 낮은 기질은 A 성격장애와 관련이 되고 자극 추구가 높은 기질은 B 성격장애와 관련이 되고 위험회피가 높은 기질 군집은 C 성격장애와 관련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면 그냥 뭔 말인가 아실 거예요. 특질은 그래서 안정적일까? 이런 걸 보면 특질의 안정성은 성격 특질의 안전성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며 많은 경우 일생 동안 큰 변화가 없더라. 아동기에 측정한 오후 요인은 성인기가 되었을 때도 유사한 정도로 측정이 됐다고 하고요. 성격 특질의 양이 변했을 때 성격이 변했다고 한다. 그 사람 성격이 변했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늘 안정적으로 나타났던 그 특질이 이제 조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은 동일하지만 표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삶에 더 적절한 방식으로 특질의 표현이 변화했다. 사람마다 그게 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땠는가, 또 나이가 들어서 어땠는가, 어린애 때 어땠는가 이런 걸로 인해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동기의 외향성과 노년기의 외향성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외향성이 한 것하고 90 넘은 사람이 외향성이다. 확실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쵸? 예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거가 90 넘은 사람은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개인의 삶이 진행됨에 따라 양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특질이 있었다. 이거 연구에서 보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청소년기까지 증가하고 일정 정도 유지되다가 노년기가 되면서 감소를 하더라. 우호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더라. 또 성실성은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했고 예향성은 생애 전반부에 증가하다가 이후에 유지되더라. 예향적인 사람이 계속 예향적인 게 증가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유지되더라. 정서적 안정성은 40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유지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따뜻하고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쾌활하고 유연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특질의 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와 연령 변화에 따라 특질이 변화한다. 이걸까 이제 특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개인차가 다 있고 보편적인 나이듦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한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특질과 상황의 상호작용, 아까 이제 연구자들에 따라서
특질을 상황과 상호작용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보면 상이한 상황에서 측정했을 때 개인의 특질은 낮은 일관성을 보인다. 늘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성격 검사를 할 때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그럴 때에 뭔가를 이거 검사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아요. 늘 안정되고 평안한 삶, 일관된 그 삶을 살 때 그걸 봐야 됩니다. 특질은 다양한 자극에 대해 일관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지만 한 개인이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 경향성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사교적인 모임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는 유난히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잘 알면 네, 자신 있게 발표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목소리가 작아질 경향성이 있죠.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떨 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상황이 그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평가받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목소리는 작아지더라.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겁니다. 특질과 상황은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질은 그 자체로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특질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의미를 갖는 상황에 처하면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잘못이 작다고 지각할수록 정서적으로 더 많이 용서한다. 네, 어떤 잘못을 봤을 때, 네, 그것도 자존감이 높고 가해자의 잘못이 작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감이 높더라도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지각하는 사람보다 용서를 더 잘하더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용서를 더 잘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즉 피해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대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용서가 더 쉽더라. 용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 연구했더니 그렇더라. 예. 외연적 암묵적 자존감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작은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낮았지만 큰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어 명렬히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적극적으로 공격적 반응을 또 하더라.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항상 그렇게 분노가 낮지는 않은 거고 정의감에 불타야 되는 자기한테 위협적인 상황일 때는 당연히 예, 이렇게 맹렬히 대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상황과 이런 거를 다른 거를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삼중 유형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과 상호작용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걸로 개인의 유형, 상황 유형, 행동 유형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성격을 볼 때 한 가지로만 이렇게 보지 않고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개인의 유형으로 자기애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고 있지만 이를 의식하기보다 보상심리로 거대한 자아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이제 개인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 상황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지각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거대한 자기상을 갖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걸 부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에 열중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잘 보도록 하기 위한 행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굉장히 그 사람이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떠한 상황 가면 뒤 빠져 있어요. 자기 긍정적인 면을 드러낼 거가 아니고 별로 아니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안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특질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성이 없게 보이더라도 이러한 비일관성은 무선적인 변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이 행동이 상황에서 똑같지 않은 상황일 때도 이거가 무선적이다. 그러니까 비일관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이 무작위적이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연구 용어로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동일한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을 예측할 수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하고 적용하는 거에 이 특질에 대해서 보니까 특질 평가의 기본 원리가 특질의 양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신호를 통해 특질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질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특질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증명하는 다양한 행동들로 볼 수 있는데 가출을 7번 하고 폭력사건으로 신고된 횟수가 10여 회이고 쇼핑으로 많은 돈을 쓰는 행동을 하고 자주 욱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보고가 있고 관련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충동성의 행동 신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칭찬을 많이 좋은 거에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늘 자기를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 늘 비난을 평가받고 비난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조금 충동적 공격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행동을 심리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밖으로 표현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질 평가를 위한 성격 검사는 시간이 제가 이렇게 간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특질을 반영하는 다양한 행동 신호들이 자신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여서 특질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 수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중다행이 준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여러 검사를 할 때 검사 동의의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말로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라는 거, MMPI라는 거가 있고,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가 이제 567문항이나 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다음에 또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MBTI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형검사인 거를 아까 유형검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유형검사가 이게 결국은 특질을 가지고 유형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TCI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질과 성품을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검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한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이런 특질 검사는 특질 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선발 상황에서 유용하다. 뭐 신입생 선발들이든 또 뭐 직장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이제 어떤 선발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봉사할 사람을 모집을 할까 이런 것들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질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지인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흔히 사용될 수 있다. 정보가 많지 않은 지인에 대해서는 전반적 특질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가까운 지인의 경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질의 평균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변화까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아까 10분에 들어왔나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더 해도 되는
더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9시가 다 된 것 같아서 그래서 10분 이거는 남았습니다. 네? 10분 남았습니다. 나 지치시죠, 그런데.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거를, 다음에 검사할 때, 4강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가 있을 거거든요. MMPI 같은 검사가, 그리고 MBTI는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해서 그냥 안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론을 근거로 하지만 특질 검사이다. 예. MMPI는. 아까, 어, M- 우리가 내향인지 예학인지 직관적인지 감각적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특질을 가지고 이제 본 거다. 그걸 이야기한 거고, TCI에 대해서,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기질까지 보는 거니까, 음,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는데 적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MMPI는 다음에 조금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항이에요. 567개나 되는 문항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똑같은 문항에 예 아니요 얘를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어떻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했으면 앞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데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서 했으면 거짓된 것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10개의 여러 가지 히스테리 성향이 있는지, 우울한지, 불안한지, 뭐, 어, 여러 남성성이 강한지 여성성이 자기 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건데 그런 거를 볼 때 보통 평균 50점 정수에서 올라가면 비정상적으로 봐요. 그래서 주로 많이 병원에서 MMPI는 이제 저 사람 성격이 정말 이상한 정신과 치료가 정말 필요할까? 조금 심리 상담이 필요할까? 그런 거를 볼 때면 MMPI 검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다면 인성 검사라는 말로 가지고 이제 그 말이 영어로 해서 MMPI라는 말로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을 네. 너무 피곤하고 다 지치실 건데 괜찮으신가요?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신 분? 오늘 거는 지난 시간 거보다는 덜 어렵죠? 그냥 오늘 것도 어려운가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거 질문 있는데요.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예. 제가 지금 혼돈이 돼서 네네. 이런 성격 특질 이런 파악을 하는 이유는 네. 뭔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조직이라면 조직, 뭐 생산 라인이면 라인, 네.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다양하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나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죠. 내 성격을 봤으면 이걸 검사를 이제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